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을 막아내고 치르는 대선에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사전투표율이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 19.58%. 오늘 하루에만 전국 곳곳에서 86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과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 때보다 첫날 기준 2%포인트 이상 높았고 지난 총선 당시 첫날 기록은 이미 오후 4시부터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바쁜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잠시 짬을 내 내일을 위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낮 12시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곳 서울 역삼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가득 줄을 섰습니다. 지금 한 3,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사전투표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급하게 뛰어왔는데 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깜짝 놀랐죠. 참정권을 좀 이렇게 더 실현하고 싶어서 좀 더 일찍 오게 됐습니다. 내란 사태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생업을 잠시 미룬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겠다.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권이 있고 그냥 묵인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고 주어진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쉽지 않아도 이번 투표는 꼭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했어요. 투표는 꼭 하고 싶어요. 시민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으신 분, 그런 분을 뽑고 싶어요. 한 표 한 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한 바람도 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과거와 달리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내일까지 평일 이틀간만 이뤄진다는 게 투표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유세 일정 도중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각자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마다 투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게 바꾸겠습니다. 전국 투표소마다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율은 19.58%로 유권자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대 대선 때의 17.57%보다 2.01%포인트 높았고 22대 총선 투표율은 이미 오후 4시에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3.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9.13%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율도 79.5%로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은 현재까지는 투표율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권력을 제멋대로 사유화하던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는 그런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투표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가
과거 다른 선거와 달리 주말 없이 평일 이틀간만 진행된다는 점은 최종 투표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한 표였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생애 첫 투표를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오전 수업을 마친 해사대학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모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본투표 당일 주소지 이동이 어려운 점을 배려해 학교에서 사전투표를 적극 안내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왔고요. 이 투표 하나하나가 저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생각보다 사전투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실습선 항해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본투표 전날 국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귀국 일정까지 앞당겼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한 미래 세대도 당당한 유권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6교시 수업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사전 투표소를 찾아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선거일 이전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등학생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집니다. 어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청년과 노년 모두가 어우러져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 표의 무게를 절감하며 투표에 참여했다는 시민들. 내란원에 의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정식을 위해서라도 한 표의 가치를 생각하고 일찍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과거로 돌려놓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귀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종일 사전투표소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한 30-40분 차이 걸렸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중 했던 발언의 파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대한 순화한 발언이었다며 후보 가족 검증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뒤늦게 검증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검증이라면서 폭력과 망화를 전시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토론 발언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중계되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거론하며 성폭력에 가까운 묘사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순화한 건데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고 당시에는 내용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발언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상 망신 주기 차원의 질문이었는데도 뒤늦게 검증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가 운명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침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혐오하는 발언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인용이라는 것으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 문제를 꺼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 SNS에 가족 문제로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지양해왔다면서 운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과거 행보를 두고선 주류 정치인이 편을 갈라 표 계산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남녀, 세대, 장애 유무 등으로 편을 나눠 공격 대상을 만들고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층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의 이력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021년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고. 이듬해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60대, 70대에 더해 2030 세대를 보수로 포섭하면 진보 성향의 40대, 50대를 포위할 수 있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류 정치인이 세대를 우리 편, 아닌 편으로 편가르는 걸 노골적으로 공론화한 겁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결합론을 위해서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은 지지층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2030 남성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이 전략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남녀와 세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게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평등을 보장할지 대답을 내놓기 앞서 장애인 대 비장애인 편을 갈랐습니다.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한 뒤엔 공무원 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고 말했습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하철 적자 원인인 무임승차를 줄이자면서 노인들을 경마장 가려고 공짜 지하철 타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발언은 인용일 뿐 원래 말한 사람이 나쁜 거라며 자신의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제의 질문을 받았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선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 이후 전국 곳곳에선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유권자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생중계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쏟아낸 발언에 대해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소속 35개 시민단체가 헌정사에 기록될 언어 성폭력이자 혐오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것이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관심 있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후보로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자행한 이준석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 후보의 행태를 질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조차 반성은커녕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사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의 주체로 몰아세웠다. 유권자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그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때문에 분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는 정치권에서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을 정말 폄훼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송에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해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서울 강남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경제 폭망의 책임을 내란 세력에게 물어달라며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고 민생 경제도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장소로 서울 대학가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빛의 혁명의 주역인 청년들과 나란히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엔 서울에서 보수 진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권 집중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폭망의 주범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들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지역 정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했다 해제하는 혼선을 빚으며 시장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함께 겨냥해 이준석 후보가 젊은 개혁을 주창해도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거라며 막판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두 후보가 뒤늦게 단일화하더라도 그 의미를 내란 세력 연합으로 미리 규정해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 강원과 충북을 오가는 막판 광폭 유세에 나섭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역전을 내걸고 인천과 경기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며 수도권 막판 공략에 나섰는데요.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가족 논란을 겨냥한 듯 사회복지사인 딸과 함께 투표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고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진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전투표 전후 인천 유세에서도 유독 역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역전의 발판이 된 인천 상륙작전을 상기시키며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고 연설에서도 역전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대역전의 도시가 바로 인천 맞죠?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경험을 강조하는 한편 내란 책임론을 의식한 듯 표심 앞에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동안에 대응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길하고 큰절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 잘못한 건 많습니다. 사전투표 직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새벽 0시 무렵 이준석 후보를 만나려고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갔지만 결국 이 후보를 못 만난 겁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부터 경기와 충청, 강원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본투표일 0시까지 90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외박 유세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유세를 펼치며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오늘 하루 호남 민심에 호소하면서 친환경, 친노동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란 걸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동탄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 뒤에 무수히 많은 코딩을 통해 가지고 백업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계속 제기되는 단일화 가능성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저는 만날 계획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가로 자리를 옮겨 연금 개혁과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습니다. TV토론 발언 여파는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는데 일부 시민들이 이 후보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로 2030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2030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참칭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지난 총선과 같은 막바지 무박 유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에 임한 뒤 기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가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권 후보는 이후에도 광주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오늘 하루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이제 본투표까지는 닷새 남았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정상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한덕수가 움직인 이유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다가 낙마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낙마를 한 다음에 이제 18일 만에 한 전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정치가 극한 방탄,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 법치의 적이 우려된다며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가겠다고 예고하더니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서울 종로의 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보통 언론에 미리 알려서 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데 이 한 전 총리는 투표가 끝나고 사진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캠프 합류도 거부하고 선거운동도 돕지 않고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상대편인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7일 동안 자맹하더니
공교롭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나온 지지 선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본인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코빼기도 안 보기다가 내란 수사가 재개되자 내란 연합을 꾀한다고 날을 세운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 호소가 표심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탓하지 말아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내 탓하지 마라. 그리고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또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 그러니까 빙하기에 대비해라.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라고 썼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향한 글이죠. 홍 전 시장은 김문수 캠프가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을 파견했을 때도 캠프 합류는 거부했었습니다. 특사단의 전원을 통해서만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요. 그 사이 좀 잠잠하다가 사전투표 코앞에 이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김문수 후보에게 악담을 퍼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요, 이 저주와 악담은 다 되돌려받는다며 상관없는 남의 당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이렇게 맞받았고요. 또 옛날 홍카콜라에 톡 쏘던 한마디가 전 소속 정당을 향하면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급수정한 이수정, 범죄 심리학자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모습인데 뭘 급수정했습니까? 네, 요즘 매일 페이스북에 좀 10개 넘는 글을 올리면서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들을 좀 급히 수정하는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온 집안이 남성 불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라고 쓰인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실제로는 이 후보의 두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쳐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리게 말했을 뿐더러 불구라는 표현으로 좀 비하를 한 건데요.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또 댓글에는 감시사회가 무섭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선관위의 선거 동료 현수막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보시면 이 편에 그 대통령 선거라는 말과 이 투표일자 사이에 한 줄 세로 선을 넣었거든요. 네. 그 사이를 좀 구별해 놨잖아요. 이거를 두고 대통령 선거 숫자 1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지지라도 좀 호소한 것처럼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글들이 좀 반복되니까 SNS에서는 이수정 위원장을 급수정이다 이렇게 좀 비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의 병역 문제 등 허위 게시글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 조치를 또 예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문불출하다가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은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공범 혐의 적용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12.3 내란 혐의 피의자로 최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대통령실 CCTV에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포착됐지만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행적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가서 CCTV 확인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CCTV 혹시 진술하고 다른 내용 있었나요? 입장 없으신가요?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계엄 선포문 10부를 직접 복사했고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나눠주는 걸 확실히 봤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 진술과 달리 계엄 선포문을 확인하고 위법한 계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를 알면서도 국무회의 절차를 소집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한다면 저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경찰은 한 전 총리와 CCTV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한 경찰은 최근 김성훈 경호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내렸는지, 또 서버 복구 과정에서 확인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 기록까지 확보하면서 수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반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복구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검찰 역시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자 검찰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복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는 물론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자료 등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5층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를 비추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기조로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재판으로 미뤘습니다. 사실상 압수수색이 대선 뒤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검찰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는 작년 3월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내란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관리하던 USB를 검찰이 압수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가 발견됐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관리할 정도로 가까운 만큼 통일교 측의 샤넬백 전달 과정 등에도 깊게 관련됐을 거란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 장치 USB 4개를 확보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 중 USB 2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동인증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등 신원 확인에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쓰는 보안용 USB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 콘텐츠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파면 이후까지 줄곧 김 여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김 여사가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준 샤넬백은 직접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까지 갖고 있던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선물 전달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유 전 행정관을 출국 금지하고 샤넬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71만 원짜리 두 번째 샤넬백을 바꾸며 추가로 낸 200만 원가량의 웃돈은 동행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아내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결제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현금으로 되갚았다며 김 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가 김 여사 선물을 김 여사도 모르게 바꾸고 거기에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 김 여사와 가까운 업체 대표 아내까지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21g 대표는 대학원 동문인 김 여사와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경찰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부부의 전입신고 등을 돕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넘겨받은 거라며 대통령실 보안용 USB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7초 매도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 씨, 어제는 이른바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 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 문자를 보내자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하고 얼마 뒤 김 씨의 매도하라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7초 뒤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지시대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서로 짜고 주식을 거래한 통정 매매라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또 있습니다. 민 씨는 검찰이 블랙펄 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압수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 직후 김 여사 측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처남입니다. 주포 김 씨도 김 여사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도망치던 김 씨는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편지를 썼고 잡혀서는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보이는 BP 패밀리에 권오수, 이종호, 김 여사 등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관건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진술이 나오냐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주범격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대표 조사를 시도한 뒤 김 여사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에 이미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김 여사 조사가 어디서 먼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미국 유학생 신규 비자 면접이 중단돼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면접을 중단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조치가 유학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더 확대될 조짐도 보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대사관 면접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달력창이 막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SNS 심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신규 비자 면접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use every tool we can to assess who it is that's coming here, whether they are students or otherwise. 미국 대학가의 반 트럼프 정서 등을 겨냥한 압박 조치로 해석되는데 불똥은 당장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튀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2019년부터 비자 신청자들에게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SNS 심사 때문에 신규 면접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나온 그 이민성의 발표가 사실이다. 그리고 유학원들한테도 그 통지가 왔거든요. SNS 체크하는 시스템이 재설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인터뷰를 중지하고. 당장 미국의 가을 학기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올 이제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이번 9월 학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 유학도 못 가고 한국에 입시는 이미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유학원 등에선 유학 준비생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점검하라고 안내하는 가운데 SNS 등에선 실제로 사상 검증을 통해 합격이 무산됐다거나 게시물을 지워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혀 유학 비자에 이어 비자 정책을 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군용기가 이륙 직후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군용기에 타고 있던 30대 조종사 등 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끝 야산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우회전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수직으로. 검은 연기 나고 빨간 불꽃이 좀 확 올라오고. 오늘 오후 1시 49분쯤 포항시 동해면 포항경주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군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30대 조종사 등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좀 훼손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별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인근에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발견. 해군은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군용기가 이륙 6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추락 지점에선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고 주변에는 기체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민가가 있었는데 군용기가 바로 옆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한 군용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초계기 P3CK로 지난 2010년 도입돼 전국에 모두 8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해군은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하고 참모차장 주관의 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막아세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뉴욕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와 한국과 중국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열흘 내에 발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25% 품목 관세는 다른 법적 근거를 따르고 있어 이 판결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비상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르더라도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고 이걸 행정부에 넘긴 건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며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국가 비상사태 대처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 몫이 아니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일단 오늘 판결로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중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백악관이 곧바로 항소했고요.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내려질 텐데 그때까지 트럼프가 조용히 판결만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가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관세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무역확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처럼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유명했던 무역법이죠.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슈퍼 301조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부 근거를 다 마련해야 해서 시행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인데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지만 미국 내 법적 다툼이 본격화된 이상 급하게 결론을 낼 이유는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또 유리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트럼프가 개별 품목 관세 부과를 서두를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낸 소송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인데 불안정한 증시나 물가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마트나 빵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마감 세일을 많이 하죠. 요새 먹거리 물가가 만만치 않다 보니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소개해주는 플랫폼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빵집, 종이봉투에 빵 서너 개씩 따로 담아뒀습니다. 합치면 10,000원이 넘는데 실제 판매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요즘 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제가 먹을 수 있어서 선물 받는 느낌도 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만 묶어서 내놓은 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많이 올랐고 폐기를 함에 있어서 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공들여서 만든 건데. 이 반찬 가게에서도 당일에 팔지 못한 나물 반찬이나 제육볶음 같은 요리를 반값에 내놓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남은 음식에 따라 품목이 자주 바뀌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맛있는 음식을 구매하시잖아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주 고객은 알뜰한 먹거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자취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 당일에 바로 먹을 거고 반찬이 매일 바뀌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기한이 임박한 먹거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 업체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내놓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나 과일을 중개해주는 앱도 인기입니다. 같은 맛이지만 모양이 좀 변형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고물가 상황에 불황형 소비를 겨냥한 판매 전략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춰 잡은 건데요.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성장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 없는 저성장 위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내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로 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컸습니다. 건설과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마저 위축돼
1분기에는 역성장까지 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라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적인 건 향후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1990년대 이후 1% 미만 성장률은 1998년 IMF,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가 내리더라도 우리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습니다. 또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같이 해야지 경기 진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되면 결국 미국 법원의 트럼프의 상호관세 제동 등 통상 환경 변화와 다음 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등이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신체와 언어 장애를 겪는 루게릭병 환자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겐 간절한 이런 상상을 중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는 이렇게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머리 뒤쪽에 센서를 부착한 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앞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얼굴 앞에 핸들 모양 장치를 바라보자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핸들의 특정 방향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뇌파를 숫자 신호로 바꿔 휠체어의 이동 명령으로 전달한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노래방에서 모기 소리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두피에 부착한 센서가 아주 미세한 뇌파를 인식한 겁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把这个控制器可以改装成，比如说家里的智能家居，我是不是可以控制窗帘的开拉？比如说玩街头霸王 Street Fighter， 我们不再是用手去控制，而是用自己的意识，就像你自己身临其境的在游戏里面去玩。 이번에는 한 전기차 회사에 가봤습니다. 10년 전 설립된 이 회사의 주력 차종은 가격이 우리 돈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 구동이나 자율주행 등 차량 기술의 65%를 자체 개발해 생산 비용을 낮췄습니다. 它的悬架是前双叉臂，其他品牌的话20-30万的车才能有的这个配置。 이들 회사가 자리 잡은 곳은 항저우시 빈장지구. 72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상장 기업이 74개나 되고 54만 인구의 평균 연령은 33세에 불과합니다. 지역 정부가 창업 자금과 주거 생활비를 적극 지원하면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滨江区是一个人才聚集度非常高的一个地方，那这也让我们能够有相应的资源去打造有竞争力的这样一个团队。 인공지능 딥시크와 로봇 격투 대회의 유니트리도 항저우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FA 시장을 뒤흔든 KCC의 허훈 선수가 전격 이적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전 소속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비판은 이해하지만 우승 가능성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8년간 몸담았던 KT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KCC행을 택한 허훈. 잔류를 부탁했던 KT 문경은 감독이 예의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가운데 허훈은 우승 가능성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경은 감독님께서 되게 이렇게 좀 섭섭하셨다고 좀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승 반지 하나 없이 은퇴하는 거는 정말 저는 서러울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아서. KT 구단의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와
형 허웅, 아버지 허재 전 감독의 권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뭐 형의 역할도 있었지만 뭐 FA는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KCC 감독이었을 때 여러 번 왔던 곳이고 편안한 느낌도 받고 해서 허훈의 합류로 더 강력해진 슈퍼팀이 결성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이상민 감독은 허훈의 조율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드를 영입했기 때문에 조직이 부족했던 거를 훈이가 코트 안에서 잘 또 선수들 이끌어 또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준용이를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는 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밝고 에너지 레벨도 높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훈은 KT에서 8년간 달았던 2번 대신 등번호 7번이 적힌 새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최지훈 선수 팔에 2번이 크게 문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처음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오늘 프로 데뷔 후 첫 말루 홈런을 친 강타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못지않은 괴력을 앞세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한 KT의 안현민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월에만 홈런 7개로 디아즈, 최정혜에 이어 3위. 안현민의 장타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주말엔 기막힌 타구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강하게 때린 타구가 마구처럼 이리저리 휘었습니다. 타구가 얼마나 힘에 의해서 나왔냐 보면 투수들이 투진 패스볼 던지듯이 휘어지면서 갔어요. 여기에 기대 이상의 송구로 완성형 선수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고 잘 덤볐던 것 같아요. 로젠버그 선수 거 쳤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직구 타이밍에서 슬라이더가 들어오는 대로 잘 받아쳤다고 생각을 해서. 드래프트 동기이자 작년 MVP인 김도영과 타율, 홈런, 타점까지 흡사한 안현민. 내친 김에 김도영을 목표로 뛸 생각입니다. 도영이보다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고요. 사실은 경쟁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영이가 올해 10을 한다면은 거기서 6, 7로 정도만 따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면서 경쟁자와의 정면 승부도 기대했습니다. 홍승기 선수 정도? 신인왕 거의 이제 가져가고 있는 선수인데 궁금해요. 그 선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자신감으로 공을 던지는 선수도 궁금하고. 힘과 체구에서 외국인 타자와 비교되는 21살 안현민. 언젠가 빅리거들과도 직접 부딪히고 싶습니다. 프로에 오면서부터 WBC라는 대회를 너무 나가보고 싶었고 일본이 우승했을 때 그 대회를 보면서 되게 열망이 커졌던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시즌 끝에는 더 높은 곳에서 같이 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5위까지 밀려나는 등 최악의 부진에 시달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아세안 축구연맹 올스타팀에게도 패하며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끝나자마자 친선전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맨유. 시내를 돌며 퍼레이드를 펼쳤지만 분위기도 선수들 표정도 밝진 않았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끈 아세안 축구연맹 올스타팀과의 경기에서도 무기력했습니다. 상대는 12개 회원국 선수들로 급조된 팀이었지만 맨유는 후반 26분 결승골을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졸전 끝에 맨유의 패배로 끝나자 실망한 7만여 팬들은 야유를 보냈고 맨유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Always guilty of the performance of the team, no matter what. And since I'm here in the first day, I am guilty. Then the boost from the fans,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need, maybe. 리그 15위에 그친 데 이어 유로파 리그에서도 토트넘에 우승컵을 내준 맨유는 이번 투어로 800만 파운드, 우리 돈 14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콘퍼런스 리그 결승에선 첼시의 뒷심이 빛났습니다. 전반 레알 베티스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0분 페르난데스의 헤더골을 시작으로 5분 뒤 잭슨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두 골을 더 보탠 첼시는 콘퍼런스 리그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고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컵 대회까지 유럽 축구연맹 주관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수아레즈의 절묘한 패스와 메시의 감각적인 칩슛까지 마치 바르셀로나 시절을 연상시키는 마이애미 콤비의 합작골 감상하시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기습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무렵 경북 청도의 모습인데요.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졌고요. 이렇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나기 지역이 줄어들겠지만 수도권 지방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공기가 일시 탁해지겠고요. 오후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27도, 대구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남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금요일인 내일 마감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